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스함 4척이 막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구축함 단 한 척이 평정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12척의 선박을 14시간 동안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지켜낸 그날의 기적,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국가군사지휘센터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건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긴급 호출은 28년 동안 수없이 받아봤지만 이번 진동 패턴은 달랐습니다. 3번 연속 울림. 이건 최고 등급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턴을 본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였죠. 저는 제임스 켈러안입니다. 미 국방부 중동 및 아프리카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군사적 선택지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28년 전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지스 구축함 함장까지 지낸 뒤 민간 관료로 전환했습니다. 바다를 직접 누빈 경험이 있는 관료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탄 시간이 4분이었습니다. 워싱턴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보안통신 단말기로 첫 번째 브리핑 요약을 읽었습니다. 읽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호르무즈 해협. 저는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겨우 54km에 불과한 바닷길. 하지만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3분의 1이 매일 이 길을 통과합니다. 하루 물동량 2100만 배럴.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일 26억 달러어치의 원유가 이 좁은 목을 지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목을 이란이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 지하 3층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30명 가까운 인원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고 그 위로 빨간 점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쾌속정 기지와 드론 발진 거점들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제 자리는 그 바로 옆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장관이 물었습니다. 켈러안, 상황이 어떤가? 저는 브리핑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봉쇄 선언 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해협 양쪽에 280척 이상의 상선이 묶여 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운반선까지 전부요. 국제 유가는 장 시작 전인데도 선물 시장에서 배럴당 14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147달러? 하루 만에? 네. 봉쇄가 일주일만 지속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할 것이고 2주가 넘어가면 일부 국가에서 배급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그 무게를 어깨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희 속마음에는 불안보다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제호함대가 바레인에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4척, 항공모함 전단, 순양함 2척,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이 이미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위 작전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간 선박을 호위해서 해협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22억 달러입니다. 한 척이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4척이면 해협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위력을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함장 시절 이지스 레이더가 지평선 너머의 미사일을 잡아내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신뢰는 뼛속까지 박혀 있었죠.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 제호함대 단독 호위 작전으로 해협 통과 가능. 동맹국 지원은 정치적 연대 차원에서 권고하나 군사적으로는 불필요. 28년 경력의 자신감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2시간 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호위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국제 항행의 자유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민간 선박을 보호한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서 저는 호위 편대 구성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스크린에 편대 배치도가 떴습니다.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삼각 대형으로 선단 전방과 양측면을 감싸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상공을 순찰하는 구조였습니다. 교과서대로 완벽한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작전 총괄은 바레인 주둔 제호함대 사령관 로버트 그레이엄 중장이 맡았습니다. 저와 아나폴리스 동기입니다. 보안 화상 통화에서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걱정 마라. 우리 이지스 4척이면 해협 전체를 덮고도 남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의 레이더는 동시에 9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미사일은 250km 밖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도 요격합니다. 4척이면 3,600개의 표적을 동시에 감시하는 셈이었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진 쾌속정이 전부 합쳐봐야 몇백 척이야. 숫자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지. 그레이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28년 해군 인생에서 우리가 공유해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비의 우위가 곧 전장의 우위라는 것, 그리고 장비에서 미합 중국 해군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위 작전 첫째 날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쾌속정 30여 척을 동시에 출격시켰습니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는 소형 보트들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사방에서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개조된 민간용 드론 수십 기가 저고도로 날아들었고 어선으로 위장한 공격선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더드 미사일 8발 발사, 명중 2발, 명중률 25%.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스 미사일의 시험 명중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의 표적은 예측 가능한 경로로 날아오는 대형 미사일이었습니다. 수면에 바짝 붙어 시속 80km로 지그재그 기동을 하는 작은 보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에 120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물기둥만 만들고 바다로 사라진 겁니다. 6발이면 720만 달러. 그 돈이 물속으로 들어간 사이에 쾌속정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가 가동됐습니다. 분당 4,500발을 쏟아붓는 펠렁스 속사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몇 척은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달려오는 보트를 전부 막기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날 결과 호위선단 186척 중 유조선 한 척이 기관실에 직격탄을 맞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선 2척이 드론 파편에 맞아 선체가 손상됐습니다. 호위 작전 첫날에 3척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둘째 날은 더 나빴습니다. 이란이 무인 폭발 보트를 투입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가득 싣고 유조선을 향해 직진하는 수상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경고 사격이 소용없었습니다. 조종자가 없으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 날 결과 유조선 한 척이 무인 보트 충돌로 선체에 구멍이 뚫렸고 화학물질 운반선 한 척이 쾌속정의 로켓 추진 수류탄에 맞아 갑판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이틀간 합계 피격 선박 5척, 부상 선원 14명. 셋째 날 아침 그레이엄 중장이 보안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에서 이틀 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하게 말하겠다.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간 선박 해협 통과를 보류하는 것을 건의하겠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스함 4척, 항공모함 전단, 순양함 2척, 총작전 비용만 하루 8,700만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호위 전력이 투입됐는데 결과는 호위 작전 중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호르무즈 호위 작전 사실상 중단. 유가는 배럴당 15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에 1800포인트가 빠졌고 한국 코스피도 19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 이지스함 내척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서를 올렸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첫 번째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미 제호함대 단독 호위 작전으로 해협 통과 가능. 동맹국 지원은 군사적으로 불필요. 그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합군 편성은 불가피했습니다. 미 해군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흘 만에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연합호위 작전 전환을 건의했고 장관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동맹국 참여 요청이 나갔습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45형 구축함 2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호위함 1척과 정보 수집 함정 1척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호주가 프리기탐 1척을 보내겠다고 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도 정보 수집 함정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회신이 왔습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1척을 호르무즈 해역으로 전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참여 확인서를 읽으면서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합군 명단에 한 줄이 추가됐다. 그 정도였습니다. 편성표에 한국을 적어 넣으면서 제가 떠올린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 채우기. 연합군 작전에서 참가국이 많으면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참여는 그 맥락에서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력이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아니라고 답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첫째, 함정 규모입니다. 한국이 보내는 구축함은 약 4,400톤급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9,800톤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둘째, 무장입니다. 이지스함에는 96셀 수직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구축함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76mm 함포함 문과 단거리 방공 미사일, 그리고 대한미사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경험의 질이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아덴만에서 해적을 상대해 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요. 소형 보트를 타고 로켓 추진 수류탄을 들고 접근하는 무장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건 이란 혁명수비대였습니다. 대한미사일, 해상기뢰, 조직적인 지휘체계, 그리고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정규 군사 조직이요. 해적과 정규군은 같은 범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성표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함정의 배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레인 사령부에 권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한국 함정은 선단 후미에 배치할 것, 주요 교전 구역이 아닌 보조 위치를 담당하게 할 것, 연합작전에서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전력을 핵심 구역에 넣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레이엄도 동의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부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청해부대입니다. 그래, 청해부대. 아덴만에서 해적 잡던 부대 맞지? 고생은 했겠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상황이야. 일단 후방에 두고 지켜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8시간 뒤,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레인으로 출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관이 직접 저를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연합호위 작전의 실질적인 조율을 제가 현장에서 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합편대 편성 완료. 총 12척. 미국 6척, 영국 2척, 프랑스 2척, 호주 1척, 한국 1척. 한국은 그 명단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레인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습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온은 아침인데도 35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15분 동안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수면 위로 몇 척의 상선이 보였는데 모두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쇄로 묶인 선박들이었습니다. 그 배들 안에 타고 있을 선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서 불안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호함대 사령부에 들어서자 작전실이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의 벽면 전체를 스크린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레이더 화면, 실시간 카메라 피드, 그리고 중앙 테이블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3D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중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와줘서 고맙다. 직접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저를 작전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사흘간의 작전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관실에 직격탄을 맞은 유조선의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체 옆면에 뚫린 구멍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갑판 위에는 소와 거품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지스함 내척이 호위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더니 연락 장교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이 무스카트 항에 입항했습니다. 내일 아침 합동 브리핑에 한국 지휘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레이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어 다음 날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편대 12척의 배치도, 호위 경로, 교전 규칙, 통신 주파수 체계, 한국 함정에 대해서는 재원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충무공이순 신급 구축함, 배수량 4,400톤, 무장 76mm 함포 1문, 하푼 대함 미사일 8발, 단거리 방공 미사일, 승조원 330명, 취역 19년 차.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절반 크기, 미사일 셀수는 비교도 안 되고, 게다가 취역 19년이라면 거의 은퇴를 앞둔 함정이었습니다. 이 배가 과연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노트북 한쪽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함정, 보조 역할 유지, 핵심 교전 구역 배치는 부적절.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레인에 도착한 첫날 밤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그 노트북 위에 전혀 다른 문서가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해군 함장에게 연합, 편대의 전술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명령서가요. 하지만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지스함 내척이 못한 것을 19년 된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바레인의 밤은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합동 브리핑은 다음 날 아침 8시에 시작됐습니다. 제호함대 사령부 2층의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레이엄 중장과 저, 그리고 참모진 5명이 앉았습니다. 영국에서는 45형 구축함 전대장인 매튜 하딩 대령이 부관과 함께 왔고, 프랑스 해군 대령 1명, 호주 해군 중령 1명이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시작 3분 전이었으니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은 다부졌습니다. 해군 작전복 차림이었는데 다른 나라 장교들처럼 메달이나 장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상은 차분했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통역관 한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영문으로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치면 함장급이죠.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치도처럼 이 회의실에서도 한국은 맨 끝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레이엄 중장이 직접 연합 호위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해협 지도가 떴고 편대 배치가 표시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4척이 선단 전방과 양측면에 삼각 대형으로 배치되고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중간 방어선을 맞습니다. 호주 프리기탐이 대잠 초계를 담당하고 항공모함 항공단이 상공 어모를 제공합니다. 한국 구축함의 배치는 선단 최움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잠시 한국 지휘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선단 후미에서 후방 경계를 담당합니다.
이탈 선박이 있으면 유도하고 나고 선박이 있으면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번역이 끝나자 한국 지휘관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반대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군.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야.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영국의 하딩 대령이 통신 주파수 통합에 대해 질문했고 프랑스 대표가 교전 규칙의 해석 범위를 물었습니다.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지휘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테이블 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통역관에게 뭔가 말했고 통역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께서 작전 계획에 대해 한 가지 관찰 사항을 공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관이 한 문장씩 옮겼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이 선단 외곽에서 넓은 방어선을 형성하는 구조인데 자신의 부대가 아덴만에서 18년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소형 고속 선박을 이용한 무리 공격에서는 외곽 방어선만으로 모든 침투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부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형 함정 한 척을 선단 내부에 배치해 상선들 사이를 기동하면서 근접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를 상시 운용해 레이더보다 먼저 접근, 위협을 탐지하는 공중 조기 경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방어를 통과한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특수작전 요원이 정밀 소총으로 엔진을 무력화하는 최종 방어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단 후미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격 보트들이 전방 방어에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서 후방으로 우회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역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감히 해적 잡던 경험을 가지고 미합 중국 해군의 작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것도 전체 회의석상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나 하는 건가? 옆에 앉은 그레이엄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 군대에서 이 말은 사실상 접수만 하고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28년간 그 표현을 수없이 써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그레이엄이 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덴만에서 해적 보트 몇 척 쫓아본 경험으로 혁명 수비대를 논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이야. 소총으로 엔진을 쏴서 멈추게 한다고. 그게 무슨 서부 영화야?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웃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연합 호위 작전은 이틀 뒤에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작전 시에 모든 연합국 연락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해협 전역의 레이더 화면이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고 위성 영상이 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35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212척,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운반선, 가스 운반선. 레이더 화면에서 그 신호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거대한 군집처럼 보였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빽빽하게 모인 점들이 해협을 향해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편대는 계획대로 배치됐습니다. 이지스함 4척이 선단 전방과 측면에서 외곽 방어를 맡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중간 구역을 담당했고 호주 프리기탐이 좌측 통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맨 뒤에 한국 구축함이 후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보면 다른 함정들보다 약간 작아 보이는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9시 37분. 레이더 운용병이 외쳤습니다. 접촉 신호. 다수. 이란 해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점들이 레이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집계, 쾌속정 28척.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적어도 드론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전직 함장입니다. 전투 상황의 긴장감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작전실에서 화면으로 보는 전투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적어도 자기 배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얀 선이 표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몇 발은 명중했습니다. 쾌속정 두 척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미사일들은 빗나갔습니다. 쾌속정들이 너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면에 바짝 붙어 달리는 작은 보트를 대함 미사일로 잡는 것은 파리를 대포로 잡으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가 가동됐습니다. 펠렁스 속사포가 몇 척을 더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28척 중 절반 이상이 외곽 방어선을 뚫고 선단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중간에서 사격을 퍼부었지만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밀려오는 보트를 전부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드론도 문제였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잡히는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방공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발사 시점에 이미 드론이 선단 상공에 진입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첫 번째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단 중앙부에 있던 컨테이너선 한 척이 드론 파편에 맞아 갑판 크레인이 파손됐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선장이 긴급 통신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10시 28분 두 번째 피해. 선단 좌측면에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이 쾌속정의 로켓 추진 수류탄에 맞았습니다. 선체 외판이 찢어졌고 다행히 화물탱크까지는 관통하지 않았지만 선원 3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대형 미사일 요격에는 세계 최고였지만 수면 위를 벌떼처럼 밀려오는 소형 고속 표적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단 후미에 배치된 한국 구축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속력을 올리더니 선단 후방을 가로지르며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향한 곳은 선단 후미 좌측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이란 쾌속정 4척이 상선 3척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쾌속정과 상선 사이에 자기 선체를 밀어넣었습니다. 직접 차단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76mm 한 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포의 사격 방식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127mm 한 포는 넓은 범위에 제압 사격을 퍼붓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한국 한 포는 한 발 정확하게 쏘고 있었습니다. 표적은 쾌속정의 선체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선미 부분, 그러니까 베이맨 뒷부분에 있는 선회기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7분 만에 쾌속정 4척 중 3척이 수면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력을 잃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방향을 바꿔 달아났습니다. 후미 상선 3척은 피해 없이 그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작전실에서 한국 함정 구역의 상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담당 구역, 피해 선박 제로. 저는 그 한 줄을 보고 잠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2차례 더 공격을 퍼부었고 선단 전체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작전실에서 전체 피해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미국 담당 구역, 피격 선박 2척, 경미한 손상 3척, 부상 선원 7명. 영국 담당 구역, 피격 선박 1척, 경미한 손상 1척, 프랑스 담당 구역, 경미한 손상 2척, 한국 담당 구역, 피해 제로. 그 숫자를 확인하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5초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28년간의 해군 경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2억 달러짜리 이지스 구축함 4척이 지키지 못한 것을 4,400톤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전날보다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쾌속정 숫자가 늘었고 드론 공격이 더 조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무인 폭발 보트의 본격적인 투입이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가득 싣고 유조선을 향해 직진하는 수상 자폭 무기입니다. 조종자가 없으니 경고 사격이 소용없습니다. 무전 경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멈추게 하려면 보트 자체를 파괴하거나 엔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오전 11시쯤 레이더에 무인 보트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기였습니다. 그런데 곧 5기, 8기로 늘어났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선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함포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보트는 쾌속정보다 더 작았고 수면에 거의 붙어서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선단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보트를 향해 함포를 쏘면 빗나간 포탄이 상선을 맞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레이엄 중장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무인 보트 신호가 유조선 신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800m, 600m, 500m. 그때 한국 구축함 쪽 카메라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갑판 위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 수병들과는 장비가 달랐습니다. 방탄조끼에 전술 헬멧, 그리고 손에는 저격용 정밀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부대 UDT 대원들이었습니다. 대원들이 갑판 난간을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엎드렸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무전이 실시간으로 무인 보트의 좌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이륙한 링스 헬기가 상공 500m에서 전체 교전 구역을 내려다보며 좌표를 찍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국 함정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함정 위에서, 파도에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250m에서 400m 거리의 수면 위를 달리는 소형 무인 보트를 향해서 조준한 곳은 보트의 선미, 엔진 부분이었습니다.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추진력만 제거해야 하는 사격이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폭발물 적재 부분을 맞추면 보트가 폭발하고 그 파편이 인근 상선에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트가 멈췄습니다. 동력을 잃고 수면 위에서 회전하다가 조류에 밀려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척씩 차례로 엔진이 관통되며 멈춰섰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놓인 나무 토막처럼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대원들이 갑판에 엎드린 채 다음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때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총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8기의 무인 폭발 보트. 8기 전부 멈췄습니다. 상선에 도달한 보트는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그레이엄이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부 영화라고 했었지? 이틀 전 복도에서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소총으로 엔진을 쏴서 멈추게 한다고. 그게 무슨 서부 영화야.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작전이 끝났을 때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담당 구역. 이틀 연속 피해 제로. 나머지 구역에서는 합계 4척의 상선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청해부대에 대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아침에 브리핑 자료를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연합군에 참가한 각국 해군의 작전 이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 부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이후 누적 호위 선박수 47,000척.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7,000척. 18년 동안 아덴만과 주변 해역에서 연속 작전을 수행하면서 호위한 선박의 총수였습니다. 다음 숫자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선박수 제로. 47,000척을 호위하면서 한 척도 잃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납포된 선박도 없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선박도 없었습니다. 18년간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47,000척. 제로 손실. 18년. 이 숫자는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 평가와 작전 분석을 28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확률적으로 말해서 18년간 47,000번의 호위 임무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다는 것은 그 뒤에 매우 정교한 체계와 반복 검증된 전술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운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소말리아 해적이든 이란 혁명수비대든 공격의 기본 패턴은 같았습니다. 소형 고속 선박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비대칭 공격.
청해부대는 바로 그 패턴을 18년 동안 실전에서 상대해온 부대였습니다. 이틀 전 브리핑에서 한국 지휘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외곽 방어선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선단 내부에 기동 방어가 필요하다. 헬기로 조기 경보를 해야 한다. 특수작전 요원이 최종 방어층을 맡아야 한다. 그가 설명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47,000번의 실전에서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내가 쓴 메모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국 함정, 보조 역할 유지, 핵심 교전 구역 배치는 부적절.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재평가 필요. 그 두 글자를 적는데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보안 통신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잠이 확 깼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켈러안,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상황을 듣고 싶어 하신다. 바로 연결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부차관보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장관을 통해서 또는 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관료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러안. 예, 대통령님. 보고서는 읽었다. 이지스함 4척의 항모 전단까지 투입했는데 이틀째 상선이 피격되고 있어. 그런데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맡은 구역에서는 피해가 0이라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한국만 되는 거야? 그 질문이 고막을 때린 순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나폴리스 4년, 해군 장교 15년, 국방부 관료 13년, 도합 28년의 경력이 그 한마디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켈러안. 확인 중입니다. 대통령님. 한국 부대의 작전 방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빨리 답을 찾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깃발 색깔은 신경 쓰지 마. 선박을 지켜내는 게 먼저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통신 단말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깃발 색깔은 신경 쓰지 마. 대통령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제 안에 무언가를 넘어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전실 옆 분석실로 갔습니다. CIA 분석관과 해군 정보장교가 야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청해부대의 모든 작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것은 아덴만 여명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치했을 때 청해부대가 투입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UDT 특수전 대원들이 해적이 점거한 선박에 접근해 돌입했고 18분 만에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한국 측 사망자 없음. 해적 전원 제압. 두 번째로 읽은 것은 호위 작전 교전 기록 모음이었습니다. 18년간 해적 접근 시도가 수백 회 있었습니다. 매번 쾌속정 여러 척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고 청해부대는 매번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헬기가 먼저 발견하고 함포가 중거리에서 차단하고 특수작전 대원이 근거리에서 최종 대응. 3중 방어 체계였습니다. 세 번째로 읽은 것은 교대 파견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마다 부대를 교대해 보냈습니다. 매 파견마다 새로운 승조원이 투입됐지만 체계는 동일했습니다. 교대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47,000척, 제로 손실. 이것은 특정 지휘관의 능력이 아니라 부대 전체에 내재된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자료를 읽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새벽빛이 작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저는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해전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장비의 세대라고. 더 큰 레이더, 더 정밀한 미사일, 더 두꺼운 장갑, 더 비싼 함정이 이긴다고.
미합 중국 해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함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22억 달러입니다. 한국 구축함은 약 3억 달러입니다. 우리 미사일 한 발이 120만 달러인데 한국 한 포탄 한 발은 몇백 달러에 불과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70배 이상 비싼 장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첨단인 우리 쪽에서 피해가 나고 있었고, 더 작고, 더 오래되고, 더 싼 한국 쪽에서 피해가 제로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18년간 실전에서 같은 유형의 위협을 반복해서 상대하면서 쌓아온 대응 체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실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검증된 방식. 통하지 않는 것은 즉시 버리고, 통하는 것은 반복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 그것이 47,000척 무손실이라는 숫자의 본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이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되는가?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미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47,000번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오후, 선단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로 폭이 10km도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이란 해안이 바로 붙어 있고 반대쪽에는 오만 영해가 있습니다. 212척의 선박이 이 좁은 수로를 일렬로 통과해야 합니다. 속도를 올릴 수도 없고 회피 기동도 불가능합니다. 공격자에게는 꿈의 표적이었습니다. 느리고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표적. 이란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전력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3분. 레이더 화면이 빨간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란 해안 곳곳에서 동시에 출격한 신호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초기 집계만으로 쾌속정 35척 이상. 그 뒤를 이어 들어온 신호가 최소 25기. 그리고 수면 잡음 속에서 무인 폭발 보트 신호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12기 이상이었습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시간 전 전투로 이미 탄약을 상당량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관에 남은 미사일 수가 제한적이었고 펠렁스 속사포의 탄약도 보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3일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레이엄 중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기존 방식으로 막으면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선단에 아직 178척이 좁은 수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조선, 가스 운반선, 위험화물 운반선. 한 척이라도 대형 사고가 나면 해협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역 피해 제로, 3중 방어 체계, 헬기 조기 경보, 함포 정밀 차단, UDT 최종 방어, 47,000척, 18년. 그리고 오늘 새벽 대통령의 말.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깃발 색깔은 신경 쓰지 마.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전술 지휘를 한국에 넘기자. 그레이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난 이틀간 피해 제로를 기록한 유일한 함정이야. 이 공격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제임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미합 중국 해군 편대의 전술 지휘권을 동맹국 대령에게 넘기라고. 그것도 4,400톤짜리 구축함 함장에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건 전례가 없어. 전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례가 없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레이엄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쾌속정 신호들이 선단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한쪽에 있는 보안 통신실로 걸어갔습니다. 펜타곤 국방장관실의 직통 회선을 열었습니다. 3분 만에 장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올라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도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는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공식 서식에 맞춰 한 글자 타이핑했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부차관보 제임스 켈러 한 명이 연합 호위 편대 작전 명령 제37호 본 명령에 의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의 전술 지휘권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지휘관에게 이양한다. 연합편대 소속 모든 함정은 즉시 한국 지휘관의 전술 명령에 따른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 역사상 이지스 구축함 편대의 전술 지휘권을 동맹국 함장에게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구축함 4척이 3억 달러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서명을 마치고 명령서를 그레이엄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한 번 더 읽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레이엄이 무전을 열었습니다. 연합지휘 채널. 편대의 모든 함정이 듣고 있는 주파수였습니다. 한국 함정, 여기는 연합지휘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의 전술 지휘권을 귀함에 이양한다. 편대 전 함정은 즉시 귀함의 명령에 따르라. 작전실이 멈췄습니다. 장교들이 스크린에서 시선을 돌려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명령을 확인하려는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국 연락장교가 눈을 크게 떴고 프랑스 연락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전 속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틀 전 브리핑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동요도 없었으며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순서대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선단 외곽 12km 경계선으로 이동한다. 미사일 대신 함포로 전환한다. 쾌속정이 무리를 형성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제압한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항로 양측면을 유지한다.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체계로 드론을 집중 요격한다. 한국 구축함은 선단 내부 통로를 담당한다. 상선들 사이를 기동하며 돌파한 위협에 대해 근접 방어를 실시한다. 링스 헬기는 최대 고도로 상승해 교전 구역 전체의 좌표를 모든 연합 함정에 동시 전달한다. 저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첫날 브리핑에서 그가 제안했던 바로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넘겨버린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틀 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47,000번의 경험이 알려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일간 가장 큰 공격이 밀려오는 한가운데서 연합군 전체를 등에 업고 그 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대신 함포를 사용했습니다. 쾌속정들이 무리를 형성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무리 공격의 핵심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인데 수렴하기 전에 개별로 격파하면 공격의 위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드론을 집중 요격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실시간으로 모든 드론의 위치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정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위치가 파악된 표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선단 내부를 누비며 돌파한 위협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76mm 함포가 쾌속정의 엔진을 정확히 관통했고 UDT 대원들이 무인 폭발 보트의 추진력을 제거했습니다. 작전실에서 저는 화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이 자기 역할에 집중하고 전체 그림은 한국 지휘관의 명령으로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28분간 이어졌습니다. 이란 쾌속정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보트들은 해안으로 돌아갔고 드론 공격은 산발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들은 전부 엔진이 정지된 채 조류에 밀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 안에 남아있던 178척의 상선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척씩 한 척씩 좁은 항로를 지나 5만만의 넓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상선이 해협 출구를 통과한 시간은 오후 7시 12분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신호들이 좁은 수로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4시간의 호위 작전이었습니다.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전술 지휘를 맡은 이후의 숫자를요. 전술 지휘권 이양 후 교전 결과 선체 관통 제로, 인명 피해 제로, 손실 또는 이탈 선박 제로, 212척이 들어가서 212척이 나왔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교들,
영국 연락관, 프랑스 참모, CIA 분석관. 14시간 이상을 깨어 있으면서 선단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중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28년 동기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옳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옳았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답은 거기 있었어.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연합군 공보실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합 포위 작전 성공. 선단 212척 전략 무사 통과. 그 성명이 나가자마자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런던이었습니다. 로이드 보험 시장. 전 세계 해상보험의 중심지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보험료는 3배 이상 폭등해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종료 보고가 전해지자마자 보험 심사관들이 위험 등급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12척이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해협을 통과했는데 지휘권 이양 이후 피해가 제로였습니다. 보험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가격이 바뀝니다. 열흘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보험료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보험료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 해운업계가 한국 해군의 호위 능력을 공식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인 곳은 도쿄였습니다. 작전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령부 통신 피드를 통해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외교 문서치고는 표현이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일본의 에너지, 수송로를 지켜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과 승조원들에게 공식 감사를 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석유 수입의 거의 전부를 페르시아만에 의존합니다.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선단에 포함됐던 일본행 유조선만 해도 17척이었습니다. 만약 그 유조선들이 피격됐다면 일본의 정유소와 발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이 지켜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일본과 비슷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 군대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걸프 지역 석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선단에 포함된 중국행 유조선도 23척이었습니다. 성명은 짧았고 사실 중심이었으며 청해부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걸린 반응은 국제해사기구에서 나왔습니다. 국제기구는 원래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국제해사기구 해양안보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의 3중 방어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중 조기 경보, 함포 중심의 중거리 정밀 차단, 특수작전 요원의 근접 최종 대응, 이 3중 구조를 비대칭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선단, 호위 작전의 국제표준 지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합군 브리핑실에서 처음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넘겨버렸던 한국의 제안이 이제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이 남은 순간은 그 어떤 공식 성명보다도 작전, 다음 날 아침에 있었던 사후 결산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지휘관과 그의 부장, 링스 헬기 승무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그레이엄 중장과 참모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선임 장교 8명이 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첫 브리핑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흘 전에는 한국 지휘관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그레이엄 바로 옆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그레이엄이 직접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브리핑은 시간순으로 작전을 분석하며 진행됐습니다. 제가 전술 지휘권 이양 명령서에 서명했던 순간이 언급됐을 때 미군 참모 한 명이 한국 지휘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후위 임무를 받았을 때 이 작전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예측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방어 방식이 무리 공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브리핑에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임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 말은 펜타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18년간 47,000척을 지켜온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바레인에서 워싱턴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14시간 동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브리핑할 자료였고, 이후 백악관 안보회의에도 상정될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좁은 수로에서 고속 소형 선박을 이용한 비대칭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 중심의 원거리 방어보다 함포 중심의 근접 정밀 방어가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공중 조기 경보와 함포 방어를 통합하면 수상 및 공중,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성공률이 기존 방식 대비 현저히 높아진다. 셋째, 무인 수상 장비에 대한 정밀 소총, 교전 훈련을 받은 특수작전 요원은 다른 어떤 무기 체계도 대체할 수 없는 최종 방어층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3가지 결론은 전부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18년 동안 실전에서 쌓아온 방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개인적 소회를 넣는 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술적 발견이 아니라 평가 기준의 오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함정의 배수량, 미사일 셀수, 레이더 성능, 건조 비용 등 장비 사양을 기준으로 전력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 구축함은 우리 이지스함의 보조 전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평가 체계가 실전 경험의 축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4층의 장관실이었습니다. 장관과 참모차장, 그리고 합참 부의장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30분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작전 경과, 피해 현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 슬라이드에 나란히 놓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담당 구역, 3일간 피격 선박 8척, 부상 선원 21명. 한국 담당 구역, 3일간 피해 제로. 장관이 슬라이드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켈러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이지스가 문제인 건가? 한국이 특출난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장관님. 우리 이지스 시스템은 설계 목적에 맞는 위협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요격, 대형 함정 교전, 방공 작전. 이런 전통적 해전에서 이지스를 이길 함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것은 전통적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에 붙어 달리는 소형 보트, 적어도 드론, 무인 자폭 장비. 이런 비대칭 위협은 이지스가 설계될 때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8년간 실전에서 바로 그 유형의 위협을 상대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축적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실전에서 쌓은 대응 체계입니다. 교범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 속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총알 아래서 반복 검증된 전술, 47,000척을 호위하면서 한 척도 잃지 않은 기록의 무게입니다. 장관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참 부의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청해부대 작전 교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요청해. 한 달 뒤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각각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작전 교리 브리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해양사령부는 청해부대의 3중 방어 체계를 비대칭, 해상 위협 대응 표준 매뉴얼에 참고 모델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배우겠다고 한 겁니다. 18년 동안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부대에게요. 펜타곤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령부에서 나오다가 부두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낮게 비추며 회색 선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처음 봤을 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4,400톤의 실용적인 군함.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 특별한 깃발도 없었고 축하 행사도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승조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76mm 함포 포탑의 덮개를 열고 부품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헬기 갑판에서는 링스 헬기의 로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미 쪽에서는 통신 장비 케이블을 정리하는 수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포즈를 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어떤 항구에서든 어떤 작전 뒤에서든 항상 해왔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한 젊은 수병이 잠시 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의 배가 싸웠던 그 해협 방향이었습니다.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해군력을 숫자로 평가해왔습니다. 배수량, 미사일 셀수, 레이더 탐지 거리, 건조 비용. 그 숫자들이 클수록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국 구축함을 보조 전력으로 분류했습니다. 승조원들이 계류주를 묻기도 전에 평가를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보여준 진실은 달랐습니다. 22억 달러짜리 이지스함 4척이 못 지킨 것을 3억 달러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해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레이더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47,000척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으면서 쌓아올린 경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28년간 장비만 봤습니다.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28년 관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8년간 47,000척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의 결과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